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다. 표류하는 배가 우연히 보물을 싣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는 수십 년간 수천 명을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장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결국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진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에 휘둘리고 인생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뇌에 각인시킨다면 설령 방황하더라도 당신의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잡아준다. 뇌는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부정적 요소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다. 인생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싶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지금 당장 뇌에게 선언하라. 당신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라.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은 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불행한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 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불운이 닥쳤을 때 당신의 뇌에는 부정의 필터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마주할 때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조차도 연달아 일어난 안 좋은 일로 느껴지며 당신의 편도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납치해버립니다. 이것을 아믹달라 하이잭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야스다 다카오 회장은 말합니다. 운은 결코 숙명이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진실이다. 운이 나쁜 사람은 자기 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이 부정의 필터와 감정의 납치를 뚫고 자신만의 목적을 뇌에 각인시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바로 일본 최대 소매 기업 돈키호테의 창업자이죠. 그는 파산과 도박으로 폐인이 되었지만 40세를 눈앞에 두고 뇌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야스다 회장이 어떻게 이 뇌의 해킹 방법을 통해 빚과 실패의 굴레를 끊고 연 매출 18조 원의 기업을 이끌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나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1949년 기우현 오가키시에서 태어난 나는 평범한 교사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틀에 박힌 삶을 살기 싫었다. 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17살, 나는 명문계이오 대학교 법학부에 합격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처음으로 창업이라는 꿈을 꾸었다. 대학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마작에 빠져들었다. 수업은 거의 나가지 않았고 밤새 마작장을 전전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23살, 대학을 가까스로 졸업하고 부동산 회사에 들어갔다. 작은 회사라면 빨리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부동산 업종은 노하우만 쌓으면 독립하기도 쉬울 거라 여겼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승진하고 싶었다. 그런데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회사는 입사 10개월 만에 파산했다. 나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박과 방랑으로 6년의 세월을 낭비했다. 매일 저녁 마작장으로 출근해 밤을 꼴딱 새고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썩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적막감과 고독감에 시달렸다. 평생 그토록 괴롭고 황폐했던 시절은 없었다. 어찌 보면 타락한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밤거리를 할 일 없이 배회하던 그 시간이 훗날 방황하는 청춘의 아픔을 위로하는 돈키호테식 마케팅 기법. 심야 시장 개척의 밑거름이 될 줄은. 28살, 나는 하루살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마작 외에는 제주도 기술도 없고 부침성도 부족했던 나는 당시 전국에 생겨나기 시작한 할인점을 주목했다. 전 재산 800만 엔을 모았다. 나는 그 돈으로 도쿄 스기나미구의 18평짜리 점포를 빌렸다. 29살, 나는 작은 잡화점 도둑시장을 열었다. 이름을 도둑시장이라고 지은 이유는 단 하나, 어떻게든 눈에 띄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머지않아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다. 하루 매출이 2,000엔, 3,000엔에 불과했다. 임대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나는 밤마다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나는 도산한 기업에서 나오는 재고 물품을 팔기로 했다. 초짜 상인이라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수십 번 도매업체 문을 두드린 끝에 겨우 공급처를 확보했다. 흠집난 제품, 전시용으로 내놨던 상품, 소비자가 구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한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이런 상품도 아주 싸게 팔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 예상은 맞았다. B급 상품을 싼 값에 팔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어느 날 계획보다 많은 물건이 들어왔다. 가게가 좁아 상품을 제대로 진열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물건을 여기저기 쌓아 놓았다. 통로까지 꽉 차 어느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저분한 가게에 누가 오겠는가? 그런데 이 무질서한 모습을 오히려 좋아하는 손님들이 있었다. 원하는 상품을 찾아 매장 여기저기를 뒤지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다는 반응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재미있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이 훗날 돈키호테의 상징이 되는 압축 진열의 시작이었다. 개업 2년 뒤 도둑시장은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다. 장사가 잘 되니 물건 공급이 늘었고 도둑시장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다른 할인점으로 돌리는 일이 종종 생겼다. 몇 번 반복되자 다른 점포의 상품을 중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됐다. 중간 도매상이 된 셈이었다. 33살, 나는 과감하게 도둑시장을 팔고 도매 전문회사 리더를 세웠다. 리더는 설립 수년 만에 연 매출 50억 엔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단골 할인점 주인들은 폐업이 잇따랐다. 도둑시장처럼 상품의 밀도를 높여 정글식 매장을 만들라고 노하우를 전수해도 그들은 그저 물건을 팔려는 장사 속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었다. 나는 답답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판매 기법이 아니었다.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철학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 소매업으로 돌아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고. 40살, 나는 도쿄 후추시에 돈키호테 1호점을 열었다. 회사 이름을 돈키호테라고 지은 이유는 명확했다. 유통업계라는 거대한 풍차를 상대로 기존 권위나 상식을 타파해 나가자는 다짐을 담았다. 간판을 달았을 때 눈에 잘 띄고 기억하기도 쉬운 이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직원들은 나의 파격적인 매장 운영 방식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상품을 정갈하게 진열하지 않고 어지럽게 쌓아두는 것,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것, 손님이 미로처럼 헤매게 만드는 동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마구 화를 냈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1호점은 큰 적자를 기록했고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믿고 맡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각 직원들마다 담당 매장을 정하도록 한 뒤 상품 구매에서 진열, 가격, 책정, 판매, 재고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과감하게 위임했다.
통장까지 하나씩 쥐어줬다. 그러자 거짓말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물건이 잘 팔릴지를 필사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저마다 상품 구매의 기술을 익혀나갔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40살 무렵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다. 빚은 늘어갔고 경쟁은 치열했으며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는 역설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진실을. 나는 더 이상 안일하게 머물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나,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방법을 택했다. 나는 종이에 10년 후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유통기업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심하고 실행한 다음 깊이 생각하는 단행숙녀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남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꿈이었지만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과분한 목표를 현실처럼 믿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입했다. 나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구멍가게 사장이었지만 옷차림은 늘 정장을 갖춰 입었고 거대 기업의 리더처럼 말투와 태도를 유지했다. 이것은 단순히 허세가 아니었다. 뇌에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역행 신호를 보내 현실을 압도하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 나는 매일 밤 수백 개의 점포를 이끌고 수많은 고객이 열광하는 성공의 풍경을 눈을 감고 그려냈다. 직원들이 나를 존경하는 모습, 새로운 전략이 성공하는 모습을 현재의 감정으로 미리 당겨와 체험했다. 현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 때마다 나는 이 상상 속의 강력한 풍경으로 현실을 무력화시켰다. 나는 이 압도적인 상상력을 통해 위기가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심야 영업과 미로 같은 독특한 진열 방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50살 무렵 나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1989년 돈키호테 1호점을 열었고 이후 34년 연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를 겪는 동안에도 돈키호테는 계속 성장했다. 현재 일본 전역에 4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일본 유통업계 4위의 거대 기업이 되었다. 나의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내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스스로 운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운은 정면에서 당당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옆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법이다. 나는 남들이 불운을 탓하며 물러설 때 오히려 그 흐름 곁에 머물며 운을 포착할 안테나를 바짝 세웠다.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을 현재로 끌어당겨 그 목표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결국 운이란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며 기회를 낚아챌 준비가 된 자의 것임을 나는 증명해냈다. 이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조종하기 위해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야스다 회장이 성공을 연기하고 미래의 운을 현재로 끌어당긴 행동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핵심은 안테나를 세워 운을 포착한다는 원리입니다. 첫째, 운의 보상 시스템을 해킹한 것입니다. 야스다 회장이 성공한 미래를 상상하며 행운이 찾아온 풍경을 연기했을 때 신경과학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뇌는 실제로 그 운을 거머쥔 것처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행운의 장면을 시각화하는 행위는 복측 선조체라는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도파민 회로가 가동되면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뇌에게 미래의 행운을 미리 지불하여 현실에서 그 운을 낚아챌 수 있는 최상의 행동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둘째, 불운의 전염, 즉 아믹달라 하이잭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야스다 회장이 빚더미 속에서도 침착하게 운의 안테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전두엽의 통제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눈앞의 기회조차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낮고 이성적인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두려움을 줄여 뇌를 이성적인 상태로 유지할 때
비로소 옆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온의 형체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대수의 법칙을 활용한 확률의 과학입니다. 야스다 회장은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었기에 물러설 곳 없이 온 마음을 다해 도전했고 필연적으로 시도 횟수를 늘렸습니다. 신경과학의 신경과소성 원리에 따르면 특정 행동과 목표를 반복할 때 뇌의 회로는 그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그가 매일 아침 목표를 외치고 밤마다 성공을 그린 것은 뇌의 RAS, 즉 망상활성계 필터를 행운에 최적화시킨 과정입니다. 이 반복된 도전과 최적화야말로 중장기적인 성공 확률을 높여 운을 실력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뇌를 속이는 것은 당신의 의지로 뇌의 수신탑을 재설계하여 불운이 아닌 행운의 파동을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쌓여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적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야스다 회장의 인생 역전은 다음 세 가지 운을 부르는 뇌각인 전략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과분한 목표를 통한 행운의 주파수 설정입니다. 지금 당신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10년 후의 최종 목적지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고 그것을 현실처럼 믿으십시오. 야스다 회장이 초라한 구멍가게 사장일 때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더를 연기하며 운테나를 세운 것처럼 당신의 뇌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옷차림과 말투를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바꾸십시오. 뇌는 외부 행동에 따라 내부 상태를 맞추려는 성질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신의 망상활성계는 주변에 떠도는 수많은 기회 중 당신의 목적에 맞는 옷만을 골라 수신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목표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깨워 행운을 낚아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학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적 파동 포착을 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불운의 역풍을 맞았을 때 섣불리 움직여 상처를 키우지 마십시오. 야스다 회장은 운이 나쁠 때일수록 뇌를 풀가동하며 흐름을 읽었습니다. 심사숙고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이 정적인 시간은 뇌의 전전두엽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 속에 숨어있는 결정적 파동, 즉 옆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운을 포착하는 감수성을 극대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목표를 이룬 순간의 감정을 현재형으로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뇌에게 미래의 행운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현실에서 그 운을 실제로 붙잡으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은 대운을 앞당기는 단행숙녀의 삶의 태도입니다. 숙고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운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운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일단 결심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도전의 표본수를 늘리십시오. 실패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양식 삼아 다음 행동의 숙려 수준을 높이면 확률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운은 반드시 선순환을 일으켜 대운을 앞당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뇌각인 전략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에서 운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의 조종 전략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저는 제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저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고민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지기 쉽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방향이 없을 때 불안을 증폭시키고 방향이 있을 때 비로소 행운을 포착할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만약 5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동안 목적 없이 불운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흘러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5년 후의 나를 한 문장으로라도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가 행운을 수신하기 위한 첫 번째 채널 고정입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언어에 쉽게 동조합니다. 항상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당신의 뇌 역시 행운의 안테나를 접고 도전을 회피하는 쪽으로 학습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입력값 문제입니다. 야스다 회장이 강조했듯 운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행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최소한 시도를 부정하지 않는 환경으로 자신을 옮기십시오. 세 번째,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야스다 회장 역시 파산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공한 미래를 연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명확한 시뮬레이션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유지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 경험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큰 운을 담을 수 있도록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가 너무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 자체가 기회라는 운의 옆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야스다 회장처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치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붕은 비가 올 때가 아니라 햇볕이 날 때 고쳐야 한다는 말처럼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뇌를 단련해 더 큰 운을 준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야스다 다카오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당신 인생의 흐름을 통제하고 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비게이션은 이미 당신의 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을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힘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야스다 회장이 증명했듯 우리 뇌는 반복해서 입력된 미래의 방향을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그 주파수에 맞는 운을 끌어당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직후 바로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첫째, 목적지 선언을 하십시오. 종이에 당신의 10년 후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최소 10번 이상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 행동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뇌의 망상활성계에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입력해 옆으로 살그머니 다가오는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안테나를 세우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이미 대운을 거머쥔 사람의 옷차림과 태도를 취하십시오. 아직 결과가 없더라도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행동이 먼저 바뀌면 뇌는 그에 맞춰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을 조정하며 최상의 운을 맞이할 보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스다 회장이 초라한 자파점 시절부터 거대 기업의 리더처럼 행동하며 운의 흐름을 장악했던 비결입니다. 셋째, 선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짧은 문장으로 당신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의 운을 직접 설계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뇌에게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며 당신의 신경 회로를 성공 모드로 고정합니다. 야스다 회장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집요하게 미래의 목적을 현재의 현실처럼 다루며 다가올 운을 낚아챌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뇌의 훈련이 결국 현실의 거대한 성공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뇌를 속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과 운명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